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아마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분명히 기다리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새로운 각도로 또 접근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당연히 부응하셔서 그 내용 자체가 실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범인에 대한 의문점으로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컨텐츠는 실험적인 내용이 그쪽에서 진행이 됐다면 저희는 심리적인 관점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범죄심리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의 견해와 생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 과연 범인의 모습이 어디에 가까울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 지리적인 부분, 그리고 날씨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02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이 개막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사건의 장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 이 장소를 향해서 같이 보는 건데요. 이 장소는 위에 낙동강이 물이 흘러오고 바다로 나가는 곳입니다. 부산 강서구 오명지동 성창목재 앞 그곳에는 낙동강이 바다로 이어지는 하구뚝, 즉 강의 하류에서 해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뚝이 존재하기 있습니다. 떠내려오는 쓰레기들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기도 한 곳입니다. 이 장소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컨텐츠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내려올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그 날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요,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 5월 31일 그날도 공공근로자였던 조 씨는 이곳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고 있다가 눈앞에 띄었던 되게 큰 마대자루 하나가 눈에 보였던 거죠.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걸 끄집어 올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처음 발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죠. 뚝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올려서 버려야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니까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왜 이렇게 무겁지? 라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남자의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얼마나 무거운 게 들어있으면 이게 왜 안 올라오지? 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해서 윗부분부터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보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조심스레 위에 있는 마대자루의 끈을 풀었을 때 그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끌어올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첫 번째 검은 봉지를 열었을 때는 또다시 검은 봉지가 있었고, 그 검은 봉지를 열었더니 또 안에 검은 봉지, 총 6장의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6가지의 비닐봉지를 다 뜯었을 때 그 안에서 드디어 보였던 건 바로 손발이 청테이프로 결박을 당한 채 숨져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정말 기겁했던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세상에 나타난 부분인 거죠. 당시에 결박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발견됐는지 위치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총 5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신의 위치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하구뚝인데요.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하나 큰 게 존재합니다. 이게 좀 지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검은색 비닐봉지 6겹, 마대자루 2겹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쌓아놓은 형태, 아마 여기 보시면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발견 당시에는 속옷만 보였고 성폭행과 관련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바닷물에 오랜 시간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가 부패에 대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손발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흉기로 배와 가슴입니다. 배와 가슴 부분을 약 40여 차례 찌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주로 가슴 중심 쪽, 심장 중심 쪽으로 상흔이 많았고 배로 흉기가 들어갔던 건 간과 장기를 관통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가장 깊은 자창은 14cm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치명상은 40곳 중 두세 곳 정도, 나머지는 위협 손상 정도로 확인이 됐던 거죠. 이게 당시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발견된 위치와 그리고 시신의 모습을 통해서 범인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지금부터 범인의 모습을 살짝 그려볼 건데요. 좀 범주는 넓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첫 번째, 시신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시신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경찰서 앞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유기하고 떠났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만약에 방치를 했다라는 가정이 깔린다면 범인의 심리적인 모습에서도 내가 이런 걸 여기 갖고서 풍덩 소리가 나고 누가 보더라도 난 괜찮아. 난 이 사람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뭐 나는 발견이 될 확률이 없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시신은 이곳에서 유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확인이 되냐면 만약에 시신을 이곳에다가 애초부터 유기하고 버렸다면 그 전에 쓰레기를 청소할 때 며칠 전에도 여기서 똑같이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부패 정도를 봤을 때 물속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한 첫 번째 그림을 봤던, 우리 아까 영상으로 봤죠. 위성으로 봤을 때 분명 상류 쪽에서 떠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시신은 분명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같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면 범인의 심리적인 모습, 대담한 게 아닙니다. 경찰서 앞에 벌어도 난 들키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범인의 유기의 목적은 여기다 떨어뜨리면 바다로 떠내려가겠지 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유기를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위에 나왔던 그 낙동강 쪽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낙동강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범주 자체를 봤을 때는 위쪽 상류 부분에 꺾이는 부분일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물이 꺾이는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보신 그 마대자루는 꺾이는 부분 어딘가에 걸쳐서 못 내려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하구뚝과 가까운 쪽, 상류보다는 하류 쪽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정도가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의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신 처리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언제입니다.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범인의 느낌상. 만약 시신을 팔 뒤로 묶어 놓은 상태라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렸을 겁니다. 근데 팔을 앞으로 묶어 놓은 상태라면 최초에 팔은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앞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심장과 복부를 칼로 찌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팔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다른 쪽에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묶여 있는다거나 다른 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팔을 앞으로 묶었다라는 느낌인 거죠. 발견된 시신은 팔이 앞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면 시신을 유기할 때 앞쪽으로 묶었다라는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또한 시신을 청테이프로 묶고 비닐봉지와 마대자루까지 포장했다는 건 어느 정도 경험성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냐면 묶는 쪽. 이 사람을 묶어서 결박해놔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부분에 경험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대자루와 비닐봉지를 써서 함께 묶었다라는 부분은 경험치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묶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반신은 노출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 자체가 큰 경험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만약 완벽하게 시신을 유기하겠는데 발 부분이 보인다, 아니면 몸에 대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느끼게 되면 대부분 경험치가 있는 범인들,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보시면 대부분 좀 끔찍한 일을 그 이후에 자행합니다. 시신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죠.
즉 유기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했는데 살해하는 방식, 결박하는 방식은 경험치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패 정도가 좀 심했는데 사인에 대한 부분은 추측이 가능했죠. 범인 혹은 범인들은 피해자를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 후 살해하고 유기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신에 엄청나게 많은 자상을 입혔다는 점이 다른 목적, 예를 들자면 원한, 그러니까 치정 같은 거겠죠. 혹은 분노형, 아니면 금품 쪽,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성적인 부분을 누렸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심한 오버킬이거든요. 근데 살인을 했을 때의 모습에서도 좀 중요한 건 가장 깊은 상처가 14cm, 치명상은 2군데에서 3군데밖에 없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그냥 살짝 찌른 정도, 즉 위협흔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을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이 정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찌르는 정도, 뭔가 성적인 부분과는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보여지는 범인의 모습은 피해자와 면식 혹은 비면식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목적 자체가 성 이외의 목적으로 접근 후 살해한 뒤 유기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이 정도의 40군데가 넘는 정도의 자상을 입힐 정도라면 장소적 특이성도 필요하다. 소리를 지르는 부분, 많은 양의 혈흔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곳, 즉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는 집에서 했다간 그 혈액이 나가게 되면 혈액에 대한 냄새가 좀 심하게 날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도 다른 걸 갖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또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선 좀 위험할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자신의 사업장 같은 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며, 또 하나 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선 자체를 봤을 때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다르고 시신을 싸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애초부터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리고 살해를 하고 이동을 할 때, 유기를 할 때 뭔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까지 시신에서 나온 형태로만 조금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위에 나왔던 내용,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신원과 피해자의 신원, 그리고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확인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실종된 신고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방종업원 21세 A씨였습니다. A씨 신원이는 동생이 연락 두절이 된 부분으로 걱정을 해서 혼자 살던 집까지 가봤는데 닫혀있던 걸로 확인됩니다. 방 안에 인기척도 없었던 거죠. 자신의 동생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수소문을 한 끝에 다방에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방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 부부도 이렇게 합니다. 한 번도 결근도 없이 성실해서 첫 달에는 월급이 110이었는데 다음 달엔 130을 줬어요. 그 정도로 결석 없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도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는 곳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서 행방이 아예 묘연한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방에서 마지막으로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에 이 괴법동에 있는 다방문을 나서면서 퇴근 일찍 기록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사장 부부의 기억에 따르면 나갔다가 5분 뒤에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왔어? 라고 물었더니 당시 취미생활로 하고 있던 종이접기, 그걸 안 가져갔다 라고 해서 그걸 챙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행적 자체, 그리고 2번 다시 부산 다방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가 확인됩니다. 바로 11시였는데요. 당시 A씨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 임시로 머물렀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옷가지랑 가방을 맡겨놨는데 자기가 지금 지인들이랑 경주에 있는 모 대학교 축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고 내일 아침에 내 짐 가지러 갈게 라고 A양한테 말을 한 겁니다. 퇴근 잘했어? 뭐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시끄러운 소리에 주변에 있던 A씨는 나 지금 여기 서면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후배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후배가 당시에 기억하는 건
아침에 A씨가 누군가 만나러 간다. 아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그 서면 쪽에서 뭔가 개업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다방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진술하게 됩니다. 만나기로 했던 남자가 다방에서는 뭐 이게 대박사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 있었고,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 A양이 좀 마음 아파했다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나왔다라는 진술도 나오게 됩니다.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던 김씨였는데 사무실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업식 날 서면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모였던 거죠. 그럼 이제 행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10시에 나간 뒤 김씨를 만나러 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한 건 맞는데 그날 안 왔어요. 그리고 그날 나만 본 건 아니에요. 그날 뭐 다른 사람들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일찍 끝내놓고 집에 가서 그냥 쉬면서 TV에서 드라마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행방은 그렇게 사라지게 됐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실종 9일 만이었던 5월 30일 사상경찰서에 행방불명이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이었던 5월 31일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자, 이제 위의 내용, 신원과 당일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당시 A양은 퇴근 후에 갈 곳이 있었다는 점을 심리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명 어딘가를 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종이접기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취미생활, 유리함이겠죠. 1000마리를 넘는 유리함이었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예를 들자면 번거롭게 뭐 술자리를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하면 그런 걸 사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행동은 집에 가는 것 혹은 누군가를 주러 가는 것 정도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그냥 귀찮으면 그냥 집에 가지 뭐, 내일 갖고 가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가져갔다는 건 뭐 집에서 그걸 꼭 다시 더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날짜 안에 완성해야 된다, 혹은 누군가를 줘야 된다 라는 의도가 아니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져왔습니다. 만약 위의 진술대로 따르면 김씨에게 줄 선물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김씨는 그 선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서면에 있다라는 전화통화까지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김씨의 행적이 이상하다면 의심을 하겠지만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리바이와 CCTV 모두 명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A양은 자신이 갖고 만들었던 종이약을 가지고 서면에 간 건 맞습니다. 근데 서면에 간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은 김씨의 개업식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거나 누군가를 마주하게 됐다라는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괴법동에서 서면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굴까요? 거리상으로 약 7km에서 8km입니다. 버스를 탔을까요? 아니면 택시를 탔을까요? 아니면 지하철을 탔을까요? 모든 조사를 거쳤지만 그녀는 어떠한 것도 탄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등록금 때문에 알뜰하게 살았던 그녀라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확률도 적고, 그렇게 했다면 카드를 쓴 내역도 분명히 떴을 겁니다. 지하철, 버스 모두 마찬가지죠. CCTV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의 버스, 택시기사분들께도 다 조사해봤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럼 분명 그날 다방에서 나온 뒤 서면으로 갈 때까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혹은 예상과 다르게 누군가를 만났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 게 말이 맞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위에 나왔던 정리의 내용과 지금에 나온 내용을 합쳐보면 비면식범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사라졌던 관점은 어디여야 되냐면, 출근하고 퇴근한 뒤 퇴근해서 나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것, 즉 여기 있는 A씨가 자기가 일하는 곳이 이 다방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제 비면식범보다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면식범이라면 다방이라면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범인의 모습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사업 혹은 유기할 수 있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 다방에 분명히 왔을 사람, 이 다방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왔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A씨와 면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분들이 찾았던 용의자를 한 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치를 시켜보는 건데요. 용의자가 여러 명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김씨, 하지만 알리바이로 끝났죠.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놓은 심리적인 관점으로 이런 용의자들의 모습이 얼마만큼 매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사 초기였는데요. 원한일까? 라는 문제 때문에 주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도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새로운 정보가 하나 확인됩니다. A씨가 자신의 귀중품, 통장, 도장, 신분증 같은 걸, 그리고 수첩 같은 걸 항상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며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이 13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저축할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던 거죠.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 쪽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면 성범죄 쪽이 아니면 당연히 금품 범행일 확률이 높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이죠. 새롭게 나타난 용의자, 면식범 다방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당일 실종된 A씨와 점심을 함께 먹은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E씨였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밤에 난 서면에서 그때 혼자 영화를 봤고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사해봤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치가 안 맞았던 거죠.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합니다. 나 몸도 안 좋고 나 술도 더 깨서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당연히 의심사기에 충분한 상황. 더불어 줄곧 A양과 연락을 자주 했는데 사망 이후에는 연락을 아예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수강도 전력도 있던 남자였죠.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분명 의심을 살 만한 게 맞습니다. 과연 이 남자가 이 말만 들었을 땐 의심이 가는데 위에 나왔던 정황상 정말 맞을지를 한번 맞춰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씨는 당시 제비라는 닉네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같이 먹은 것으로도 확인됐죠. 근데 이후에 자기는 기억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당시 그의 병력 기록부를 확인해보면 알코올성 치매 같은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는, 술이 깨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의심점을 사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에 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더불어 2002년에는 차량 보유를 한 기록 자체가 없고 렌터카를 빌린 흔적 자체도 없습니다. 더불어 경제 형편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차를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차를 빌렸다면 그 안에 혈흔도 많이 묻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고가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어떠한 것도 없는, 또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만의 공간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달세 같은 데를 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이 사람을 용의자다, 범인이다라고 추측하기에는 지금 나왔던 유기의 패턴이 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불어 둘째, A양의 특징도 나타났던 거죠. 평상시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많이 하며 검소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시신 자체가 발견됐을 때도 유류품은 확인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금품을 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범행 목적은 금품, 그리고 면식범, 다방에서 있던 사람, 10시 이후에 서면으로 갈 때 태워졌거나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분명히 태워주거나 이동을 같이 해야 될 사람으로 보기에는 용의자 이 씨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씨는 데려드릴 수 있는 용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용의자 이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쯤 다른 용의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데 실종 다음 날이었습니다. 5월 22일 오전에 통장에서 296만 원이 인출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은행이 다방과 불과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장소였거든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빨간색 양키스 모자를 쓰고 있고 돈을 인출한 남자였는데요. 이 남자는 분명 이 씨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인 거죠. 근데 이 남자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금액 인출을 할 때 ATM에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립니다. 그러니까 2번 실수를 한 거죠. 근데 2번을 틀리고 나서 나갔다가 3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때는 맞는 비밀번호를 치게 되고 돈을 인출을 했던 겁니다. 얼굴 분석을 했지만 A씨 주변 인물도 아니었고 얼굴 아는 사람도 당시에 없던 거였죠. 이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다음날 돈을 인출한 사람입니다. 분명 범인이 금품 강도면 이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버린 거죠. 그리고 A씨의 돈을 인출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유류품을 갖고 있는 사람,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21일쯤 지나 한창 수사 중이었던 6월 12일 여성 용의자 2명이 피해자의 적금을 깨고 500만 원을 인출하는 게 확인됩니다. 이모 씨 등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다방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합니다. 한 명은 좀 퉁퉁한 체격, 한 명은 보통 체격이었는데 보통 체격인 사람이 머리 스타일까지 A씨와 똑같이 하고 갑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라고 얘기한 뒤 거기서 비밀번호를 재발급을 받았던 거죠. CCTV엔 당시에 포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목격자의 진술, 돈을 내준 은행 직원에 따르면 남자도 한 명 더 있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총 3명이 있었던 거죠. 당시 만기 6개월 정도 남았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던 겁니다. 처음에 실물과 달라서 본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앞에서 우겼고 결국 비밀번호 변경 서류를 접수해 돈을 내줬던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이 인출됩니다. 자,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유류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뜨는 부분이 사라진 10시 이후에 누구랑 갔느냐라는 부분과 사라진 이후에 그 유류품의 정체, 다음날 인출한 사람은 남성, 그리고 그 남성도 왠지 여기에 같이 있었을 것 같은 상황.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사망 추정 시간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당시에 발견되고 실종됐을 때쯤으로 매치를 시켜서 2002년 5월 21일 밤이 지나 22일 새벽쯤으로 당시 소견서가 나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라지고 난 뒤니까. 근데 이 남성은 5월 22일 오전에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상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무언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남자가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근데 나갔다 와서 3분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는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그 3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그냥 찍었나? 아니요. 비밀번호 4자리를 찍어서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첩에 비밀번호를 적어놨나? 아니요. 안 적어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아마도 그때까지 A양이 살아있을 가능성. 피해자의 상흔을 봤을 때, 범인의 목적을 봤을 때, 범인의 목적은 금품이었다, 성 쪽이 아닌 금품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범인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너가 여기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번호를 내놔라. 그때까진 피해자를 절대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 즉 이 부검서에 적혀있는 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나타난 이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 새벽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살아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몸에 있던 모든 상흔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협박흔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도 되게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처음에는 ATM 비밀번호를 알고 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서는 속된 얘기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돈을 인출했죠. 비밀번호를 몰랐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틀렸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비슷하게 하고 난 뒤에 나 비밀번호 잊었다. 그게 나다. 신분증 봐라. 도장도 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뽑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적금을 깨려면 본인이 꼭 필요한데 그 본인이 실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던 남자는 분명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대역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는 적금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적금이 있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걸 인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느낌밖에 없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사건은 미제로 묻히게 됩니다. 왜냐면 신원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15년 태안이법이 통과되며 부산경찰청은 다시 한번 수사를 했습니다. 미제팀은 2016년 4월 현금 인출 가담한 2명의 여성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았던 거죠. 그리고 빨간 모자를 썼던 바로 이 남자가 검거가 됩니다. 바로 41세 양씨였습니다. 양씨는 검거 당시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4년이었죠. 범행 이후 2004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묶고 강간을 시도하다 잡혔습니다. 10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14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 당시 인출할 때 도왔던 여성분들도 다 확인됐지만 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이 모든 걸 다 걸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10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끝났던 거죠. 이 둘은 주점에 있는 여종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그곳에 자주 갔던 거죠. 이들도 다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양 씨가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양 씨는 당시 2002년 빨간색 투스카니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면 알선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따로 그 아이들이 있는 장소까지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후 양 씨를 체포하고 난 뒤 주장이 팽배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다방에서 퇴근하던 A양을 납치한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했다. 적금 통장을 이용해 2차례에 총 796만원을 인출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학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차에 탑승했다.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차였다. 이걸 기억하고 있던 거죠. 왜냐면 당시에 빨간색의 스포츠카, 어떻게 보면 튜닝이 좀 돼 있는 그런 차량이 당시엔 좀 특이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 씨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도 거기 가니까 태워다 줄게 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 씨는 이 부분에서 부인합니다. 통장에서 예금과 적금을 인출한 부분만 인정합니다. 자기가 역 앞에서 가방을 주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걸로 내가 수첩에 있는 메모를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했고 그걸로 인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적으로 좀 우리가 보기에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태워다 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터졌고 유류품이 내가 지나가던 몇 시간 전에 데려준 사람이 유류품이 우연하게 가방을 주웠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는 돈을 뽑아야겠다. 수첩에 있는 메모를 통해 비밀번호 유추해야겠다. 그걸로 돈을 인출해야겠다. 이게 과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비밀번호를 맞추는 상황적인 확률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얼마 전에 데려다 준 사람, 그 사람이 가방을 잃어버릴 확률, 그리고 내가 그걸 또다시 마주칠 확률, 되게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살해를 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문제인 거죠. 자기가 예금 적금 통장 인출한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경찰은 반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죠.
통장도 가지고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안다는 게 유력한 용의자라는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메모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불가능하답니다. 당시에 적혀있는 메모장에 가 있는 수첩에 있는 번호나 어떤 걸 통해서도 그 안에서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분들이 더 확실하게 느꼈던 게 당시에 동거했던 동거녀의 증언입니다.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요. 2000년 5월 당시 마대자루를 같이 옮겼다라는 진술합니다. 근데 마대자루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물컹한 게 있었다, 까만 봉지가 있었다 라고 진술합니다. 사건 자료가 외부에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까만 봉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지? 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더불어 동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양 씨는 전과가 있었는데 2004년에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묶고 강간하려 한 혐의였습니다. 청테이프에 대한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더불어 채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카드 연체료 등 채무가 많았던 거죠. 자,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검찰의 주장이었던 양 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수천 메모를 통해 비밀번호 유출을 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납치 후에 협박해서 비밀번호 알았을 거고 물컹한 물체는 분명 동거했던 여성의 진술이 맞다. 그리고 당시의 전과, 경제적 상황, 이 모든 걸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이 된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해 7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들어갔던 부분이 당시 양 씨가 탔던 차량 빨간색 투스카니를 중고로 팔았는데 그걸 인수했던 한 남성이 뒷좌석에서 빨간 걸 봤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겁니다.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갔던 게 살인사건 이후에 핸드폰을 검색했던 기록도 나옵니다. 공소시효 폐지 혹은 살인 공소시효 이런 걸 검색한 기록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금 인출로 그리고 적금 해지를 했다는 것만으로 강도 살인의 직접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즉 돈을 인출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이런 부분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보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원심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소견서에 나온 대로 2002년 5월 22일 새벽에 살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서 인출한 건 당일 오전인데 이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벽에 살인당한 사람이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된 겁니다. 즉 시신이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 사망 추정 시간이 확인이 안 된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 A씨가 그 이유, 즉 현금을 인출하는데 그 시간 이후까지도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도 나오면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동거녀의 진술에 대한 부분도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컹한 마대자루를 함께 옮겼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대자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왜 기억을 못하는가? 그리고 더불어 범행이 탄로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그 사람과 같이 옮겼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건 의문점이 든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기억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기억은 왜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 그 상황과 그 느낌만을 기억하게 되면 그 주변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는 되게 허다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뭔가 잘못을 했거나 어디에 좀 놀러 갔을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그 상황적인 부분만 하나 기억하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역으로 심리적으로 다시 얘기해보면 마대자루를 만졌을 때에 대한 느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은색 봉지까지 봤다라는 건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서도 했던 거죠. 즉 동거녀 진술에 대한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얘기하지만 사실 모순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은 더 정확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이 정도 무게를 직접 들어서 옮길 수 있는가? 힘들다라는 의견으로서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범인의 느낌입니다. 난 이 사람에게 돈을 갖고 와야겠는데 이 사람의 돈은 다 카드에 있다 라는 판단한 범인. 돈을 뺏어야겠는데 이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비밀번호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새벽에 납치하고 감금한 뒤에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 뭐야? 아, 비밀번호가 뭐뭐뭐입니다. 알았어 하고 죽였다? 불가능합니다. 돈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 그 비밀번호가 만약에 아니라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범인이 금품이 목적이었다며, 그리고 범인은 금품에 대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함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중간에 나가서 첫 번째, 두 번째 비밀번호가 틀렸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세 번째에 대해서야 비밀번호를 맞췄다라는 점을 봤을 땐 사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봐서 뭐 찍어서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범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면 카드를 다른 데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게 더 적합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범인의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죽었네? 비밀번호 못 물어보네? 근데 이 카드에 돈은 빼야겠는데? 그러면 이걸로 물건을 사자. 물건을 사서 그걸 그냥 팔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는 그냥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재판 내에선 인정될 수가 없는,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죠. 하지만 범인의 심리적인 모습을 봤을 땐 되게 가깝고 범인의 모습을 따랐다고 보이는 게 바로 양 씨입니다. 대법원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죄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무죄처럼 보이는 거죠. 대법원은 다시 한번 수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했던 실제 실험적인 정황 증거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한 심리적인 정황 증거들, 이게 합쳐졌을 때 누가 더 합리적인 범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벌써 이 사건은 17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정황 증거가 없어요. 살해 도구가 나온 것도 아니고 DNA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직접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려면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사망 시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추론해봐야 된다라는 문제.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적혀있던 그 내용만으로 사망 시간이 무조건 맞다면 새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종되고 난 이후라서 작성이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황점이 하나 일단 껴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22일 오전 그 ATM 출근 이후까지 살아있었다라는 증거라도 확인되면 그러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죠. 합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망 시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한 부분. 지금 계속 똑같이 양 씨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 씨 있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고 했던 첫 번째 용의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근데 이게 아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범인의 모습과 정황 증거와 이동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사건만 놓고 사건의 형태와 지형도를 봤을 때는 범인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일부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 모습이 양 씨와 이 씨 중에는 양 씨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이 씨는 분명히 이상한 건 맞지만 이 씨는 이런 범행을 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조금 생긴 문제죠, 서로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맡으셨던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양 씨가 범인이라고. 이건 100%, 왜냐면 중간에 경찰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대요. 자기가 맞다고. 근데 이제 진술을 할 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말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있을 때는 내가 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상 들어갔을 때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참 그러니까 증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양 씨가 자기가 재판부에 들어서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권일영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우리 그 권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더 권위 있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아이십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장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영장 보다가 좀 보겠다고요. 잠깐만 뭐 영장 나온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움직임 자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같이 있을 땐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 해요. 안 그러면은 뭔가 좀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 막상 들어가면 아닌데요? 그러니까 더 사람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난 거죠. 뭐야 얘는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심리적인 관점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면서도 제가 이제 심리적인 얘기를 같이 저희 팀하고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같이 있었던 그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 분은 살아계신데 양 씨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무언가 말을 막거나 아니면 뭐 어디까지 확인됐거나 이런 걸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만약 이분 무죄예요. 그러니까 돈을 뽑는 것까지만 무죄예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진술한다고 피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 씨가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왜냐면 공소시효 다 지났기 때문에 뭐 사기죄, 사무소 위조죄, 행사죄 다 지나서 이미 무죄 판결 받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라는 게 그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불기소 처리가 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을 뽑을 때요. 어딘가에 나가서 3분 동안 뭐 전화한 기록이었거든요. 만약에 A씨가 살아있었으면 A씨를 누가 데리고 A씨가 혼자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혼자 있고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 받고 번호 틀렸는데 다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씨가 살아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비밀번호를 얘기했다는 전제 조건이면 A씨를 감시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두고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누굴까예요. 그게 누구여야 확률이 가장 클까. 그러니까 물론 그냥 심리적인 추론이고 추측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범행에 대해서 A씨가 살아있는 걸 목격했거나 A씨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못해요. 하는 순간 자기도 난리가 나요. 살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죠. 살인죄는 처벌을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근데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얘기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돈뿐만 아닌 암묵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 이상 너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데 뭐 어차피 이제 자기한테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물론 그냥 뭐 합리적 추측. 만약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양씨가 A씨 뭐 했어 맞아요 라고 진술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 말을 못하죠. 절대로. 말을 하면 큰일 나니까. 말하면 자기도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는 공범이죠. 현재까지는 돈을 인출하는 공범들 사이에서 무언가 범죄에 대한 거를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